화재 당시 CCTV를 공개했습니다.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진 뒤 화재가 시작되기까지 18분 동안 대한송유관 공사 측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평양으로 초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유럽 순방 기간에 교황청을 방문해 김 위원장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고용지표는 전달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일자리 대책 발표도 예고했습니다. 최근 밥분싸, 이생망처럼 주로 젊은 계층에서 사용하는 신조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572번째 한글날을 맞아 달라지고 있는 우리말 사용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하려면 퇴직 전 5년간 했던 일과 업무 연관성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퇴직 5년 전부터 경력 관리를 해준 정황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휘발유 260여만 리터, 약 40여 건의 피해가 난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있는 CCTV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외국인 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져 불이 붙고 폭발하는 장면 등을 공개하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황진우 기자입니다. CCTV 화면 오른쪽 상단, 골재를 내리는 트럭 뒤로 풍등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7일 오전 10시 32분쯤입니다. 잠시 후 한 사람이 골재 더미 아래로 뛰어내려와 황급히 풍등이 날아간 쪽을 쫓아갑니다. 경찰에 검거된 27살 스리랑카인 남성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풍등을 날렸고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되돌아왔다고 진술하며 풍등이 날아간 저유소 CCTV 화면에는 풍등이 서서히 추락하는 장면이 녹화됐습니다. 잔디밭에서 하얀 연기가 일기 시작할 때 풍등을 쫓던 남성이 되돌아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후 연기는 확산됐고 잔디가 까맣게 타들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10시 54분,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17시간 동안 꺼지지 않았던 화염이 시작됩니다. CCTV로 공개된 착화부터 폭발까지의 과정은 목격 주민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조금 연기가 사실 피어오더라고요. 좀 있으면 꺼지겠다고 있었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갑자기 연기가 더 커지더니 갑자기 불기둥이 솟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풍등을 날리고 폭발이 일어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22분, 잔디에서 불이 붙은 뒤 폭발까지는 18분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CCTV에 나타난 스리랑카인에 대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풍등에서 떨어진 작은 불씨가 잔디밭에 옮겨부터 18분 동안 저유소 탱크 주변에 불이 번졌는데도 송유관공사 직원들은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탱크 외부에 화재 감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그나마 있던 CCTV 모니터마저도 눈여겨보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지영철 기자입니다. 폭발한 탱크 주변, 푸른 잔디 사이로 말라있는 잔디가 보입니다. 풍등의 불씨가 잔디로 옮겨부터 18분 동안 연기가 나는 걸 송유관 공사 측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탱크 외부에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는 장치는 없었고 CCTV 모니터가 설치된 통지실에 있던 사람도 모니터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송유관 공사에서는 18분 동안 몰랐던 거 안 된 거예요? 네, 18분 동안 몰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탱크 위쪽에는 내부 유증기가 빠지는 환기구가 10개가 있는데 이 중 한 곳의 유증기가 불씨와 닿으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탱크에는 화재 시 진화약재를 분사하는 설비가 2개 있었지만 폭발의 충격으로 하나가 재구시를 못하면서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탱크 루프가 폭발하면서 그 시설 일부를 조금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방향 자체가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조금 빗나간 바람에 거의 진화가 되다가 중간에 다시 살아나는 바람에 결국 초기 진화에 실패했고 40분 뒤 2차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진화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초 탱크 안에 기름을 옮기려 했지만 기름 높이가 급하게 낮아져 아래 관에 불길이 닿으면 다른 곳으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래로 물을 주입하는 작업을 병행하며 위에 기름을 태워내고 불을 완전히 끄기까지 17시간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풍등은 저유소 주변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날 밤 학교 행사를 하면서 날린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다음날 외국인 노동자가 주워서 다시 날렸다는 건데 화재 위험성이 있는 풍등을 수십 개나 날리면서도 학교 측은 소방서나 관계 당국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황경주 기자입니다. 불이 나기 전날 밤 인근 초등학교. 하나 둘 등이 하늘로 오릅니다. 이날 열린 캠프에 모인 학생과 학부모 200명은 풍등 80여 개를 날렸습니다. 학교와 불이 난 고향 저유소는 겨우 800m 거리입니다. 풍등은 바람을 타고 저유소 쪽으로 날아가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유소 근처 야산에선 풍등이 여러 개 목격됐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산에 올라보니 곳곳에서 떨어진 풍등이 발견됩니다. 뉴스 보고 나서 풍등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길래 KBS에도 내가 했고 112도 신고를 했고. 해당 학교는 수년 동안 풍등 날리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화재 위험이 있을 경우 풍등 날리기를 제한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벌금도 부과합니다. 학교 측은 그러나 소방서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연히 선두의 참여는 계속했고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스리랑카인 B씨는 경찰에서 떨어진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였더니 날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날린 풍등이 초등학교에서 날린 풍등과 같은 형태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2번에 걸쳐 날린 풍등이 이번 화재의 원인이라는 게 중간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선 믿을 수 없다, 관리 소홀 책임이 더 큰 게 아니냐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참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저유소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풍등을 타고 날아온 작은 불씨 하나가 40억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믿기 힘든 일이고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참 많습니다. 고양시 저유소 대형 화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전문가 한 분 모시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이용재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용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이게 그 현장에서 저희 취재진들이 수거해온 풍등입니다. 네, 이제 화재를 일으킨 그 풍등하고 같은 종류의 풍등인데 예. 이게 저유소에 떨어졌다고 해서 네. 바로 탱크로 유입되는 게 아닌데 이게 불이 났단 말이죠. 이걸 확률적으로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걸로 인해서 불이 날 가능성은 경우에 따라서는 로또의 연속으로 이 2번 당첨될 정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지금 이제 탱크 주변 잔디밭에 불이 붙어서 18분 동안 불이 나고 연기가 났다고 이제 하는 경찰 발표에 의하면 그렇게 이제 됐던데요. 네. 그러면 그 18분 동안 불이 나서 잔디밭에 불이 나서 연기가 났는데 왜 그 CCTV라든지 화재 감지기로 이거를 사전에 포착을 하지 못하실까요? 그 부분은 그 화재 감지기로 가지고 잔디밭에 있는 불난 것을 감지하기는 어렵게 돼 있고요. 네. 근데 저 18분 동안 진행된 저 잔디밭에 불이 이 유증기 폭발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잔디밭이 18분 동안 화재가 연기가 나고 진행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안전관리 측면에서 문제는 반드시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화재 감지기로 감지할 수 없다면 CCTV로는 볼 수 있을까요? CCTV로도 저런 중요 시설 같은 경우는 24시간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감지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 왜 그동안 뭐 성남 한 군데만 빼고는 국가 중요 시설로 지정이 안 돼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사고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위험물 저장 탱크요. 이런 기름 탱크가 그 송유관 공사에서 관리하고는 8곳만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우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송유관 공사뿐만 아니라 각종 정유사라든지 대규모 그 중화학을 기반으로 한 그런 공장 같은 데는 이거보다 오히려 더 큰 기름 탱크가 수천 개가 더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이번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조유시설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참에 이런 초유의 그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났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원인이 뭔지 이게 풍등인지 풍등에 의한
의해서 유증기에 불이 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제3에 의한 것인지 정말 번개에 의한 것인지 정말 그것이 한 달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우리나라가 조급증이 좀 있어요. 사고가 터지면 뭐 하루 이틀 만에 원인을 내놔라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심하면 몇 개월까지도 원인 조사가 되고 그래야 그게 명확히 원인이 구명이 돼야 그거에 따라서 정말 효과적인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그것을 현장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죠. 섣부르게 빨리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것은 대안도 그거에 따라서 섣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조사가 철저히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우선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조유시설 전반적으로 어떤 보안 장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장은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말 일일 점검을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우선은 급선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인 조사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아마 분석을 다 할 겁니다.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대안이 뭔지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취사 선택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런 대안을 찾아서 그걸 법제화하든 아니면 어떤 지침으로 만들든 하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 맞지 급작스럽게 어떤 원인을 막 어거지로 끌어내거나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용재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흔쾌히 수락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교황 방북이 성사되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평양으로 초청하겠다고 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많은 교황을 만나보는 게 어떠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열렬히 환영하겠다며 김 위원장이 초청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뜻은 문 대통령이 다음 주 교황청을 방문해 직접 전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라는 초청의 뜻을 전달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간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지지를 보내며 한반도 상황을 각별히 챙겨왔다는 점에서 평양 방문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ale incontro sarà un'occasione propizia per avviare un dialogo trasparente e un percorso concreto di riconciliazione e di ritrovata fraternità. 또 평양 정상회담 기간 중 김희중 대주교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교황청에 전하겠다고 하자 김 위원장이 꼭 좀 전해달라고 답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된다면은 오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의 교황 초청은 전방위적으로 대외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실무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차 때보다 협상단 직급을 높여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간의 새로운 실무 협상 라인이 구성됐습니다. 실무 협상이 곧 시작되면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미 실무협상이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될 것이라면서 북측 협상 대표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자주, 더 높은 급의 실무회담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북미 협상에 많은 경험을 가진 최선희 부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새 협상 라인이 구성된 것입니다. 비건 대표는 빨리 만나자고 북측 대표의 초청장까지 보냈습니다. 판문점 등이 협상 장소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비건 대표는 할 수 있냐 없느냐의 상황이 아니다.
이제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비핵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무협의사안은 먼저 풍계리 핵실험장, 그리고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 폐기 등을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의 구성과 파견입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도 협의해야 합니다. 핵심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에 상응 조치를 전제한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어떻게 풀어낼지 여부입니다. 북한이 제시한 이른바 플러스 알파 제한까지 더해 종전선언까지 협상이 이룰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지켜볼 지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과 핵무기 가운데 일부라도 폐기하거나 반출한다는 이야기는 이번에도 없지 않냐는 미국 일부의 불만은 북미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이 감당해야 할 부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주입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에 국제 사찰단을 초청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찰단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디까지 검증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됐습니다. 어찌됐든 국제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핵시설 검증을 일정 부분 북한이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이효용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북한은 미국과 한국 등 5개국 기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습니다. 갱도 안에 여러 곳에 폭약을 설치해서 갱도 안을 우선 폭파하고 입구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방법으로. 수명을 다한 것으로 평가된 2번 갱도는 물론 미래 핵실험을 위한 3, 4번 갱도와 관측소 등 지상 건물까지 폭파했지만 전문가들의 참관은 허용하지 않아 진정성을 의심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찰의 초점은 1차적으론 2, 3, 4번 갱도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폐기됐는지를 검증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5차례의 핵실험을 한 2번 갱도 주변의 환경시료 채취와 3, 4번 갱도의 설계도 확인 등을 요구해 과거 핵실험 정보와 북한의 핵능력 수준을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주도할 거고요. IAEA하고 CTBTO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관들은 보조적인 작용 내지는 국제적인 공신력을 얻기 위한 검증작용 같은 것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찰단의 구성과 역할이 향후 본격적인 비핵화 검증 국면에서 일종의 전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는 미지수지만 이번 사찰단 초청 자체가 검증을 수용하겠다는 타협적 메시지로 읽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있어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고용시장이 몇 달째 꽁꽁 얼어붙어 있어 긴 명절 연휴가 있었던 9월에는 신규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지난달 고용 동향 발표를 사흘 앞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달라진 분위기를 내비쳤습니다. 지표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르면 다음 주에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2달 연속 신규 취업자 수가 10,000명도 안 되면서 움츠러든 고용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여기에 추석 연휴까지 있던 9월 신규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슴에 이 숯 검댕이를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는 9월 고용 성적표 발표를 사흘 앞두고 달라진 분위기를 내비쳤습니다. 9월 고용 상황이 조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우려됐던 취업자 수 감소는 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직 뭐 예단하기 이를 것 같고요. 그냥 그런 생각은 지난달보다는 조금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김 부총리는 일자리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일자리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빠르면은 뭐 내주 중에 앞으로의 그 단기적인 또 중기적인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차례 관계장관 회의와 당정청 협의도 거쳤다며 단기적으로는 맞춤형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중기적으로는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제와 울산 등 고용 위기 지역으로 꼽힌 9개 지역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2가지 측면에서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572도를 맞은 한글날 경축식이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축사를 통해 조국 분단 70년으로 인해 남과 북 말의 뜻과 쓰임새가 달라졌다며 지난 2005년 북한과 시작한 결의말 큰사전 공동 편찬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축식에서는 한글과 우리말 연구에 평생을 바친 고 김수업 선생과 KBS 한글 퀴즈 프로그램인 우리말 겨루기 등 개인과 단체 8곳에 한글 발전 유공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요즘은 단순히 줄임말뿐 아니라 글자 모양을 응용해 만드는 말들도 많아서 한 번 들어서는 뜻을 유추하기 힘들기도 한데요. 이런 게 우리말 파괴일지, 새로운 문화일지, 오늘 한글날을 맞아 신조어가 등장하며 달라지고 있는 우리 말과 글의 실태를 들여다봅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최애, TMI,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시태그입니다. 중장년층들에겐 낯선 이른바 신조어들입니다. 인터넷엔 신조어 능력 시험까지 돌아다닙니다. 지금부터 풀어주세요. 20대 학생들이 직접 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롬곡은 눈물을 뒤집은 모양의 신조어. 이생망은 이번 생은 망했다의 줄임말입니다. 다 푸신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3분 만에 3명이 손을 들었고 6명 전원 만점입니다. 재밌어요. 뜻을 알 때 재밌고 특히 모양으로 이렇게 글씨 하는 거 있잖아요. 롬곡 이런 거. 신조어는 이제 하나의 놀이이자 자연스러운 문화 현상입니다. 갑분싸랑 TMI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만추. 자만추. 인위적인 만남 말고.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한다. 이번엔 중장년층에게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뭐 유추하는 것도 어려운데. 앞글자로 뜻을 겨우 짐작해보고 어떤 단어는 짐작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3개 이상 맞추신 분 있어요? 20문제 중 3문제를 맞춘 게 최고입니다. 황당하지만 젊은 세대의 언어 응용력에 절로 웃음이 납니다. 갑분이야 갑분이 이런 그냥 그런 쪽으로 생각했어. 발도 내 넘티? 팔도 비빔면. 이거 진짜가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래 맞네요. 한글을 파괴하고 소통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신조어 자체는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조어는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쓰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말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쉽고 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퇴직 전 5년 동안 했던 일과 관련이 있는 곳엔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진 것도 이 법을 어겼기 때문인데요. 이 퇴직 전 5년 동안 경력 관리를 해주고 특별 승진해 거의 모든 퇴직자에게 취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써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럼 공정위 말고 다른 기관은 어떨까요?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을 확인해봤더니 똑같았습니다. KBS 단독 보도 김덕훈, 박혜진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2014년 말 금감원 부국장으로 퇴직한 김모 씨는 석 달 만에 교보증권 임원이 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퇴직 전 5년 동안 증권사 감독 업무와 무관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대신 총무국 등 지원 부서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5년 이전 기록을 보니 증권검사국 등 증권사 감독 경력만 8년입니다. 5년 기간 동안에 몇몇 군데는 좀 미심쩍은 데가 있다. 그래서 추가 확인을 거쳐서 다음 차수에 통과를 했습니다. 김 씨 자리는 2007년부터 금감원과 기재부 퇴직자들이 계속 도맡아왔습니다. 공식적 자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금융업 성장과 소비자 보호란 또 중요한 현장을 이해하시는 분들이에요. 2015년 DS 자산운용에 재취업한 천모 씨. 퇴직 전 5년간 교육국 등에서 일했지만 그 전엔 자산운용사 감독 업무를 했습니다.
자문사하다가 그 자산용사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자산용사를 대변해서 갖춰야 될 시스템도 많고 필요에 의해서 한 거죠. 올 초에 그만뒀어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재취업 심사를 받은 금감원 퇴직자는 77명입니다. 이 가운데 김 전 부국장처럼 이른바 경력관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모두 65명. 여기서 50명은 금감원 감독 대상 기관에 재취업했습니다. 퇴직 전에 미리 규제 업무를 맡김으로써 퇴직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바로 이 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직이 없어진 고위직들이 다시 현업부서에서 일하는 것이 조직 운영상 맞지 않아 지원부서에 배치한 것일 뿐 조직적 관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금감원 국장을 지낸 오모 씨는 2015년 초 한 증권사에 재취업하겠다며 심사를 요청합니다. 줄곧 증권 감독 업무를 맡아왔지만 퇴직 전 5년 동안은 법무실과 총무국 등 지원 부서를 거쳤습니다. 이른바 경력 관리를 거쳤는데도 공직자윤리위에서 막혔습니다. 이 기간 법무실 근무 경력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금감원 법무실이 해당 증권사와 과징금을 두고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서울장 감독국에도 있었고 공실 제도실에도 있었고 일반적인 감독관들이 그러니까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당시 금감원이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한 취업심사 검토 의견서입니다. 오 씨가 법무실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적혀 있지도 않고 해당 증권사와의 소송 사실도 빠져 있습니다. 금감원의 해명은 대법원에 계류된 과징금 소송을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였다입니다. 허술한 검토 의견서는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재취업하려던 증권사가 퇴직 전 근무한 지방사무소의 감독 대상이었는데 금감원은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며 업무 연관성을 좁게 해석했습니다. 심지어 심사 없이 취업해 문제가 된 퇴직자에겐 이전엔 취업 제한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변호까지 해줬습니다. 퇴직자에게 유리하도록 검토 견서를 작성하는 것은 나중에 본인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깔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금감원이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한 의견서는 모두 120건. 이 가운데 취업 가능 의견서는 한 건을 뺀 119건이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지난해 유통 중인 통각물을 조사해 봤더니 38%에서 기준치를 한참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이 총각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사가 됐으니 규정대로 잘 처리했겠지 싶지만 회수는커녕 유통 경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대로 소비자들의 식탁에 올랐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마트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4월 이곳에서 팔던 총각물을 조사해보니 살균제 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치를 151배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수거라고 할 게 많이 유통되고 있을 거라고. 당국이 총각물 수거에 나섰지만 이미 모두 팔려나간 뒤였습니다. 검사에서 수거까지 길게는 일주일이 걸리면서 그동안 모두 팔려버린 겁니다. 또 다른 시장에서 팔던 총각무에서도 살충제 농약인 다이아지논이 기준치를 128배 초과했습니다. 역시 회수 전에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전국에 유통 중인 총각무 중 일부를 수거해 조사했더니 농약 허용 기준을 넘긴 총각무는 4년 전 8%에서 지난해 38%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회수된 건 지난해와 올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생산자가 미상이거나 좀 그런 부분들을 지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거든요. 추가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 생산자 자체를 미등록된 농약을 많이 쓰더라고요. 농식품부는 회수 권한이 지자체에 있고 검사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대응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자원과 노력을 집중해서 안전검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농약이 검출돼도 누가 생산한 농산물인지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도 40%가 넘습니다. 지난해 국내 총각무 생산량은 4만 톤. 하지만 당국은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제공하면 그 기록이 전산망에 남게 되죠. 이 전산망을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전산망을 공무원들이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 무단 열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위탁 운영하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입니다.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할 때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심사 목적 등으로 열람하는 통합망입니다. 이름을 입력하면 주소나 연락처는 물론 학력과 계좌 정보, 상담 이력 등이 모두 뜹니다. 지난해 대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이 이 시스템을 무단 열람했다 적발됐습니다. 지인의 개인정보를 봤는데 그냥 호기심에서였습니다. 지나니까 사람이 들려가지고 봤는데 돌아가는 게 상담이 같이 상담이 나오거든요. 저는 원래 들어갔는데 제 실수죠. 경기도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검색해본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팬이라 궁금해서 봤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1,100만여 명,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3만 7천여 명입니다. 하지만 열람 제한 조치는 개인정보 주의 안내문이 전부입니다. 사용자들의 접속 기록을 매일 확인을 해서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 이제 원활형 의심 사례로 분류를 해서 2주에 한 번씩 복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시스템을 무단 열람했다 적발된 공무원은 2천여 명. 보건복지부는 열람 내용과 횟수를 따져 69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는데 대부분 훈계나 주의로 끝났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정보만 등록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확실히 바꿔줘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원래 목적이 아닌 일에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577이나 1588처럼 기업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대표 전화번호는 통화 대기 시간이 길고 불편하지만 대개 무료인 줄 알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소비자들에게 통화료가 부담되는 유료 전화였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통화료가 연간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배송 문의는 1번. 상품을 주문하거나 불만 사항을 접수받는 이른바 4자리 고객센터 대표번호. 무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환불 문의 서비스입니다. 2분 넘게 수차례 안내 멘트가 이어진 뒤 대기 예상 시간은 약 5분입니다. 다시 걸라고 하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기 시간까지 모두 과금됩니다. 몰랐어요.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저희가 돈을 지불하면서 그런 주문을 하거나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는 이런 유료 번호를 쓰면 별도 요금을 낼 필요가 없고 대표번호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통신료를 받아 여기서 일정액을 떼가는 식이니 결국 소비자만 요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에게 공짜인 080 번호가 있는데도 이 내용을 적극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로 전화 상담할 수 있는 번호는 없나요? 네, 080. 왜 대표 콜센터로는 1588로만 연결이 돼요? 080 통화 대신 꾸준히 증가한 대표 전화 사용량은 지난해에만 약 50억 분, 금액으로는 5,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080 이외의 대표 번호 역시 기업이 통화요금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표 번호가 기업이 소비자에게 통신료 부담을 떠넘기는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지만 정부는 무료 전화 이용을 제고하고 대기 시간 단축을 유도하겠다는 정도의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통신비를 전가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소비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을 알리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상자의 70% 정도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차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입니다. 지난 7월 정부가 시행한 휴대전화 요금 감면 제도를 아는지 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매월 통신요금 11,000원을 지금 현재 감면받고 있는 분. 감면 대상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매월 휴대전화 요금에서 최대 11,000원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복지관에 있는 어르신 70여 명 대부분이 대상이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은 채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다 모르고 있을 거려. 알린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금 감면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48만 명. 하지만 현재 혜택을 보는 노인은 약 70만 명으로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당시 정부의 발표 자료입니다.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 한 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바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시행된 지 2달이 넘도록 안내 문자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대상자 명단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업무 조율을 못했다는 게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해명입니다. 개인정보를 넘길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막힌 겁니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추진하면서도 정부 부처 간 조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셈입니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2달이 지나서야 통신사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처에서 사실상 손 놓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자한테는 혜택이 전혀 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노인들이 감면받았어야 할 통신요금은 약 195억 원. 정부의 설익은 정책 추진으로 이 돈은 고스란히 통신사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KBS 뉴스 차정현입니다.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에게 급여와 비슷한 성격의 복지 포인트가 지급되고 있죠. 이 복지 포인트에도 어김없이 소득세를 물리고 있는데요. 유독 공무원들에게만은 10년이 넘도록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과세된 금액이 수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구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원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 공무원에게도 근속연수와 가족수에 따라 해마다 47만 원부터 최고 254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급여처럼 지급되지만 공무원 복지 포인트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직원, 사립학교 교원의 복지 포인트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민간의 복지 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본 반면 공무원은 예산 편성 때 인건비가 아니라 물건비로 분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하면서 공무원들에게만 특혜로 세금을 걷어야 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일반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최근 5년간 지급된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6조 1,206억 원. 민간 영역처럼 과세했다면 최소 9천억 원이 넘었을 세금이 징수되지 않은 겁니다. 국세청은 복지 포인트가 도입된 첫 해 소득세를 매겨야 할지 질의했지만 기재부는 13년째 검토 중이라며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도 국가 지출에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이론적으로도 근로소득이 맞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서 과세를 하게 될 경우 과거 5년치 세금을 소급해 징수해야 해 정권이 바뀌어도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폭탄이 돼버린 겁니다. 기재부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 있는 결론을 먼저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씩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회피하거나 방치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은 2015년부터 가산세 부과 없이 과세로 전환한 직급 보조비처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연인 간 불법 촬영이 크게 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직접 촬영하고 유포하는 것뿐 아니라 타인의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나옵니다. 보는 게 곧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기에 시청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하경 기자입니다. 영상을 구한다, 보고 싶다, 공유해 같이 보자. 전 남자친구에게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는 연예인의 소식이 알려지자 그 동영상을 찾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되게 비밀스러운 존재라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잘 모르니까 궁금해서 보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일반인들의 불법 촬영 동영상도 일단 유포되면 이런 식으로 클릭 몇 번에 퍼집니다. SNS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공유하기도 편리해졌고 또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을 갖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걸 올리면 또 사람들의 호응도도 좋고
피해자가 일일이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은 누구나 자신의 은밀한 영상을 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번에 피해 연예인이 고통을 호소하며 무릎 꿇은 영상을 공개한 이유입니다. 단지 호기심이라지만 찾아보는 행위 자체가 유포 가해자의 범행을 돕는 셈입니다. 피해 촬영물을 봤을 때 이거를 야동으로서 소비하는 게 아닌 자기가 성폭력에 가담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가해를 저지르고 있구나 라는 인식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50일 사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는 493명. 센터가 삭제를 지원한 불법 영상물은 2,200건이 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5년 이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합니다. 불법 촬영물 시청자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6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지난 8월 발표된 국방개혁 2.0에는 앞으로 여군도 휴전선 철책, 즉 GOP 지휘관을 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여자 화장실조차 갖춰지지 않은 GOP가 대부분이라 국방부의 대대적인 홍보와는 괴리가 커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설을 갖추기 위한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대별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며 휴전선 철책 경계 근무를 수행하는 최전방 부대 GOP. 국방부는 올해 8월 여군도 GOP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GOP 생활관 현황을 확인해보니 여군용 화장실 등을 갖춘 곳은 전체의 2.5% 수준인 14곳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여성들이 가면 여성 화장실 있어야 되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했어야 됩니다. 화장실조차 이렇다 보니 샤워실 등 다른 기본 시설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GOP에 배치된 한 여군 소대장의 경우 취침과 개인 정비를 위해 소초와 멀리 떨어진 대대 본부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고 있는데 비상이 터졌는데 1분 1초가 급한데 일단은 소대장이면 그 소초회에서 유일한 장교고 유일한 간부인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계획조차 없다는 것.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여군 관련 시설의 설치 계획과 확보된 예산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GOP 소대에 여군을 보직할 의지가 정말 있었다면 여군 시설을 신속히 확충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올해 안에 여군 간부의 전방 배치를 늘리겠다며 홍보에만 급급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오늘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는 2.8%, 내년에는 2.6%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에 내놓은 전망치보다 0.2%포인트와 0.3%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 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순환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늘 인천항에서 붉은 불개미 55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어제 경기도 안산시 물류창고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붉은 불개미 5,900마리는 모두 죽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산과 인천항에서 발견된 붉은 불개미는 모두 번식 능력이 없는 일개미로 여왕개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을 한국 정부에 계속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한일 정상은 이 문제가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서로 지혜를 발휘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토마토가 전립선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위암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 성분 덕분이라고 합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큼직큼직 썰어 샐러드를 만들고 잘게 썰고 볶아 빵 위에 올리고 파스타에도 소스로 붓습니다. 이 토마토 자체의 그런 상큼함, 정말
야채나 과일 먹고 싶을 때 느끼고 싶은 그런 그 새콤한 맛이 항상 미각도 좀 자극하고. 다양한 요리에 쓰이는 토마토는 식감을 돋을 뿐 아니라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토마토를 빨갛게 만드는 식물성 색소 성분 라이코펜 때문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위암 환자들과 위암이 발생하지 않은 이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라이코펜을 하루에 1.8mg 이상 많이 섭취한 그룹은 0.6mg 이하로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40% 낮았습니다. 라이코펜 1.8mg은 토마토 한 개 100g 기준으로 4분의 3쪽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하루에 토마토 한 개가량을 먹어야 예방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전립선암뿐 아니라 위암에도 라이코펜의 예방 효과가 확인된 건 국내에선 처음입니다.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산화 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위 점막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위암 발생을 억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마토를 조리할 때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기름이나 지방 함유 식품과 함께 먹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만 토마토가 위산 분비를 늘릴 수 있어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